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3경기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아직까지 이제 이틀차 경기가 시작도 안 해가지고 좀 더 살펴야겠지만 첫 경기는 그냥 1점밖에 안 났습니다. 캐나다 경기가. 후반에 이제 극장골로 캐나다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32강부터 시작이니까 사실 아직도 좀 떨거지 팀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중에서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정말 많은 점수와 마행 빈도가 높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약팀들이 많아서 48개국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전 대회들에 비해서는 고배당이 많이 안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무난한 승리, 이런 빈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좀 이제 학살 구도가 있을런지, 저는 32강까지는 그래도 마행이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강조한 부분은 어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1930년부터 중간에 이제 전쟁이 있던 시기, 그때 이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지만은 역사가 이제 96년이나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승을 한 팀은 단 8팀밖에 없다. 우루과이,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이 중에서 프랑스나 스페인이, 프랑스도 아마 월드컵 초기 대회부터 아마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우승하는 데까지는 거의 70년이 걸렸다. 스페인도 2010년에 우승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 강자들만 나눠먹는 이 대회를 뚫는 게 참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승을 경험한 팀조차 5팀밖에 없더라. 여기 있는 체코 같은 팀들은 1934년인가? 여기는 헝가리도 막 34년이나 54년, 엄청 옛날이고요. 체코도 아마 38년이랑 62년? 얘네들 둘 다 엄청 옛날입니다. 스웨덴도 58년이 마지막 결승이었고. 그러니까 헝가리, 체코, 스웨덴은 사실상 엄청 옛날인 셈이고요. 크로아티아도 이 반열에 올라온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늘 해먹던 애들만 나눠먹는 그런 대회가 월드컵이다. 유로는 그리스나 덴마크 이런 팀들 결승에 가는데 그런 거는 월드컵이 토너먼트가 한 단계가 더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32강부터 걸음막이 하나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존 강자들이 결국에는 우승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향후 좀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배당이나 좀 결과 같은 것들 조금 따져가며 현황을 좀 파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가 이번 같은 조에 세네갈이 있었었죠. 좀 코트디부아르랑 뭔가 좀 색깔이 비슷한 그런 팀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근데 세네갈이 아프리카에서 전력은 정말 최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류에 있어요. 물론 이번 대회에서는 세네갈이 참 이제 후방도 답답하고 계속 헛짓맛하고 막 이러고는 보이긴 했는데, 대신에 코트디부아르는 얘네들도 골키퍼 쪽은 조금 이제 에바지만은 일단은 디오망데라는 확실한 크랙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때 이런 상대를 1대1로 조져넣을 수 있는 윙어의 존재, 크랙의 존재, 이게 정말 크게 다가오거든요. 디오망데가 그야말로 미쳐있고 매경기 지금 잘하고 있죠. 대신에 지난번 경기 때는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독일전에서는 본이나 디알로가 별 역할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 경기조차 캐시의 선제골로 독일 수비를 상당히 괴롭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현재 코트디부아르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수비진이거든요. 특히나 이 아그바도의 짝으로 코스누가 서 있는 거. 레버쿠젠에서는 좋은 시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탈란타에서나 좋은 시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애당초 은디카가 건강했으면 무조건 한 자리를 먹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아그바도의 자리도 여기도 만약에 은디카가 건강했으면 신고랑 같이 수비진에 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코스는 지금 거의 3대안인 셈입니다. 이게 은디카나 신고가 좀 있으면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수비 라인에 얼마나 은디카나 신고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저는 바뀌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날 코스누의 활약 별로였고 아그바드도 놓치는 면모를 보여줬다. 코트디부아르는 비교적 후방이 좀 아쉬운 편입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그 후방이 불안한 세네갈을 엄청 쪼아냈었죠. 얘네들 압박도 괜찮게 거느렸고 덧도 있고 홀란드의 발끝에 걸리면은 무조건 하나는 걸리는 것 같다. 거의 그런 포스인데 저번 경기는 좀 많이 심각하긴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세네갈이 최종전에서는 상대가 이라크라서 김 빠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날 맨디 골키퍼랑 쿨리발리를 싹 다 뺐거든요. 극약 처방처럼 보이죠. 심지어 주장단인데 그 정도로 걔네들이 노르웨이전에서 후방에서 그냥 미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저는 매번 말하지만 축구는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 물론 후방 빌드업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실점을 안 하는 건데 후방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냥 뻥뻥 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기술력 갖춘 팀들이 후방에서 그냥 빌드업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조지는 경우, 그게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런 장면을 지난번 경기 세네갈이 3번이나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하는 코트디부아르도 제 관점에서는 후방이 약간 좀 불안한 면모가 있거든요. 물론 세네갈 정도로 처방하는 거는 그 정도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노르웨이도 압박을 세게 거는 팀이기도 하고 상대가 흔들릴 때 외대고루에 또 이제 한방 패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여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노르웨이가 앞설 만한 게임이라고는 봅니다. 코트디부아르가 뭐 꽤나 잘 거친 조직력과 듀오 망대가 있으니까 노르웨이도 수비가 아쉬운 편이죠. 프랑스한테만 4실점이나 했었고 그때도 뭐 멤버 변경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루이르손의 부상으로 후방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죠. 노르웨이는 그전부터 공격은 알아주는데 수비는 아직까지 엘리트급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아마 오늘도 듀오 망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이거는 노르웨이의 일반은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오바를 우선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노르웨이 걸리면 득점에 가까운 장면도 많이 만들어내고 코트디부아르도 노르웨이같이 좀 뻣뻣한 팀들한테는 이거를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일단은 노르웨이 쪽을 좋게 보고 오바 그런 방향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고배당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무승부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마헨이 가까울 것 같은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대 스웨덴입니다. 자, 프랑스는 저번에 노르웨이전에서도 은바페도 그냥 뛰게 하고 중원이나 수비 쪽에 몇 명 바꾸는 거 말고는 별다른 변화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따로 뭐 수정하진 않았지만은 현재 이제 뭐 폴리마켓 같은 데서는 대회 우승 배당 1위가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이렇게 월드컵 우승팀 맞추기 한 거에 운이 좋아가지고 프랑스를 걸게 됐는데 지난 이제 2대회 연속으로 결승을 갔으니까 이번까지 결승에 가면은 프랑스가 정말 월드컵 역사에서도 이게 왕조를 건설하는 셈인 건데 그 중심에 또 은바페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은바페의 컨디션은 좋아 보여요. 이번 시즌 자체는 레알에서 뭐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대신에 이제 후방에 있는 올리세나 또 이제 파리생제르맹 여러 이제 공격수들 다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요. 특히나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프랑스의 이제 세네갈전 그 경기가 전반전에 프랑스가 엄청 안 풀렸어요. 수비한테 가로막히면서 본인들은 또 엄청 좋은 기회들도 주고 골이랑 가까운 장면들이 엄청 많았죠. 골대샷도 세네갈이 2번인가 하고 그렇게 되게 안 풀렸는데 그래도 후반전은 여차저차 어떻게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네갈이 좀 급해지니까 그 뒷공간을 확실하게 열어젖힌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프랑스가 확실히 좀 킬러 본능이 있는 팀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이라크한테는 솔직히 속 시원한 승리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주도는 많이 했지만은 이라크가 너무 좀 얼척없는 골을 내준다든지 골킥에서 패스 짓거리 하다가 그거 먹혔죠. 그리고 노르웨이와의 경기 때는 여기서 또 이제 덴벨레까지 살아납니다. 덴벨레가 저는 첫 경기는 좀 많이 별로라고 봤는데 두 번째 경기 괜찮았고 세 번째 경기 때는 전반전에 헤트트릭 해버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프랑스의 공격진들이 꽤나 또 이제 신바람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유로 대회 때는 프랑스가 4강까지는 갔지만 필드골이 진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페널티킥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대회 때는 그래도 좀 출발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뭐 뎁스 같은 거는 늘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웨덴이랑도 되게 많이 만난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5경기 2014년부터 한 10년 사이에 만난 게 되게 많던데 옛날에 유로 2012에서는 스웨덴이 한번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프랑스에 조금 이제 암흑기 같은 시기고 그 뒤로도 월드컵 예선에서 스웨덴이 한번 이긴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스웨덴이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너무 좀 어렵지 않았냐. 일본이랑 비긴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리고 뭐 튀니지를 개편 것도 좋았는데 확연한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한테 너무 크게 자빠졌죠. 역시나 얘네들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는 아예 1승도 못했는데 네이션스 리그 포인트빨로 올라왔다. 그리고 막상 그 시점에서는 유케레스의 폼이 상당히 좋았었고 지금은 대회에서 이삭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삭이나 이런 애들이 활약을 했던 튀니지전은 상대 골키퍼가 너무 말도 안 되긴 했었어요. 진짜로. 바로 그 다음 경기 또 바꿨죠. 걔네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비진 쪽에도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중원이나 이런 데로 사실 유럽에서 막 손꼽히는 인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칼스트롬, 우디네스에서 좋게 보고 있고 이번 대회 때 아야리 같은 애들 좀 발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는 보기 좋은데 확실히 전방에 인재가 많은 점, 뭐 엘랑가까지 해가지고 전방에 있는 인재가 많은 점 생각했을 때 후방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스웨덴이 프랑스를 당해낼 수가 있을까? 저는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세 보이거든요? 그 전에 대회들보다도 스타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씩 또 위기가 찾아오겠지만은 그 상대가 지금 이 스웨덴은 아닐 것 같은? 얘네들이 이제 뭐 공격력 한방 같은 건 있을 것이고 프랑스도 이 소속팀에서의 활약에 비해 살리바나 우파메카노나 뭔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이거는 스웨덴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이런 세트피스 같은 게 프랑스 같은 팀한테는 빗보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저는 상성면에서도 프랑스가 별로 나쁠 게 없다고 봤거든요. 특히 나는 공격진의 폼이 되게 좋아 지금. 오히려 데지레두에가 조금 이제 아쉬울 정도지 저번에 대체에서 나왔던 바르콜라도 잘했었고요. 프랑스가 대체로 지금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다 좋아가지고 그거를 받쳐줄 만한 이런 중원 구성도 괜찮고
포백 중에서도 이제 쿤데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한편 태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하는데 개인적으로 쿤데 쓰임새 정말 이 튀랑의 존재감이 되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튀랑처럼 쓰려고 쿤데를 그렇게 키웠다. 이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저는 뻣뻣한 스웨덴의 이 프랑스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의 승리나 뭐 마행까지도 바라보는 경기입니다. 언더오버는 확 와닿진 않지만 스웨덴이 네덜란드한테조차 이렇게 막 대량 식점을 했던 거. 저는 여러 번 이 히엔이라는 친구도 이렇게 3백의 중앙을 맡을 만큼 이렇게 중책을 맡길 정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아탈란타에서도. 전 잘못하면 참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언더오버는 뭐 굳이 보라면은 그래도 이제 오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멕시코 대 에콰도르입니다. 얘네들은 뭔가 좀 이제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죠. 각각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미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참 주목받는 에콰도르. 그리고 얘네들 둘 다 고산지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 멕시코가 이제 16강에서 조일이 자격이라서 고산지대에서 펼쳐지는데 에콰도르는 남미에서도 이제 볼리비아 다음으로 이런 고산지대빨이 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멕시코의 홈이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멕시코 우리나라를 꺾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 체코까지 그냥 바르면서 3전 전승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야 이게 막상 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탈락한 건 탈락한 거지만 진짜 조가 좀 쉽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제 뭐 남아공도 캐나다 상대로 이제 좀 끝까지 뭐 버티긴 버텼지만 거기까지였었고 멕시코로 위협할 만한 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도 멤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보니까 이제 알바레즈도 아마 수비로 한 칸 올려서 쓴다는 것 같은데 몬테스가 돌아왔으니까 뭐 그런 거는 보기 좋은데 얘네들 보면 바스케스가 제노아에서 뛴다든지 알바레즈도 PSV나 웨스트햄 같은 데서 뛰다가 이제 자국 리그로 아마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유럽 중심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확연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이 멤버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이 개최국일 때는 8강 진출을 2번이나 했다. 이게 전부 다 1970년이랑 1986년 엄청 오래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온전히 모든 경기들을 다 홈에서 치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경기만큼은 홈에서 치른다는 게 있는데 상대히 근데 에콰도르가 저는 굉장히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저번에 독일과의 경기 때도 물론 독일이 조금 라인업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에콰도르가 이대로 탈락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남미선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남미에선 이후에도 이런저런 평가전들에서 강팀들한테조차 전혀 주눅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월드컵 시작하자마자 첫 경기 때 코트디부아르한테 불의의 패배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이 골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과의 괴리가 가장 큰 선수가 이 에넬 발렌시아거든요. 발렌시아가 진짜 날려먹어도 오지게 날려먹었죠. 골대샷도 2방에다가 그냥 이길만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퀴라소전은 또 어땠습니까? 그 경기도 룬 골키퍼한테 엄청나게 막혀버렸죠. 그래서 에콰도르가 저는 이렇게 남미에서도 5실점밖에 안 할 만큼 남미에선 최저 실점 팀이었었고 정말 끈적한 팀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카이세도나 발렌시아의 황운기, 에스토비냐, 닌카피, 파초 등등 해가지고 얘네들 좀 황금세대급이거든요. 나는 얘네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를 독일을 최종전에 만나고 탈락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결국에는 그걸 또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에콰도르의 심지어 막 역배까지 보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저는 에콰도르를 신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얘네들 고배당 가가지고 무승부나 햄무 이런 거 보기 너무 좋은 팀입니다. 근데 오늘 상대하는 멕시코랑은 일단은 뭐 그동안 맞대결도 꽤나 많이 만나는데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경기도 이것도 지금이랑 멤버는 조금 다를지언정 그 당시로서는 베스트 멤버라고 불릴 만한 애들이 나온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네들 격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무승부나 고배당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 경기가 에콰도르가 프렌이다? 나는 이게 에콰도르가 정배일 줄 알고 나는 햄무 생각했는데 이게 에콰도르가 프렌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에콰도르의 프렌이 가장 퍼스트 초이스입니다. 그만큼 일단은 잘 안 지는 성향이 되게 강하고 언더는 좀 보장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멕시코도 일단 수비가 강하고 공격은 조금 아쉽다. 에콰도르는 의외로 공격이 조금 되긴 하지만은 결정력도 부족하고 수비적으로는 튼튼하다. 저는 그런 거에 좀 일단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갖고 근데 아마 언더배당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콰도르의 프렌이 일단은 좀 노림직하고 근데 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애당초 고배당으로는 에콰도르 햄무나 무승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만큼 이게 에콰도르의 역배까지도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고배당 방향은 에콰도르의 역배냐 무승부냐인데 물론 이제 뭐 대회에서 멕시코가 홈팀이고 그런 건 있지만 에콰도르가 저는 이 멤버로 32강에서 마무리를 한다?
저는 확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에콰도르가 이번 대회 8강도 노릴 만한 전력이라고 봤는데, 반대로 멕시코는 혼밥 말고 현재 이제 멤버의 상태를 봤을 때는 저는 에콰도르보다 좀 밀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브로도 한번 에콰도르의 역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만약에 고배당을 간다면 저는 돈을 나눠서라도 에콰도르의 역배나 무승부 둘 다 좀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콰도르의 프렌, 그거부터가 좀 탐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경기 정도, 오늘 만나는 팀들이 역사적인 이런 뭐 관계라든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돋보이는 거 많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오늘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정상으로 8강까지는 매일매일 경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뭐 월드컵이 4강쯤 가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마 8강까지는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기 싶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구독 같은 것들도, 또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